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9주차 2회차 영상이고 관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 되기를 희망하는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분균형 모형 그리고 일반균형 모형을 통해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세 부과국 안에서 어떻게 어떠한 경제 현상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 부분균형, 일반균형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100%그 이름 네이밍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두 번째 우리가 배운 두 번째 모형의 경우에는 수입제와 수출제를 동시에 고려를 하고 수입제를 제외한 모든 재화를 수출제라고 가정할 경우 굉장히 강한 가정이죠. 이렇게 가정할 경우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를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일반 균형에 가까운 모형이다 라고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만은 다른 레벨에서 하나는 경제학 오른 수준, 다른 하나는 미시경제학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본질적으로 똑같았어요. 관세는 가장 즉각적으로는 가격 효과를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체 효과와 인컴 효과, 소득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즉, 관세라는 하나의 세금 제도는 그 나라 경제의 균형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죠. 이것은 위도된 왜곡입니다. 즉, 정부가 지금 현재의 균형 상태가 경제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임의적으로 판단을 할 경우 개입을 해서 왜곡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관세는 이제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즉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입자의 가격이 올라가고 때문에 국내에서 그 수입자와 경쟁해야 되는 수입 경쟁 제품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모형 모두 수입 재화와 수입 경쟁 재화 간에는 품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형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입 경쟁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는 조금 손해를 봐야 돼요. 똑같은 제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사야 되니까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 후생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우선 재분배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처음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은 수입제와 수출제 간에도 대체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즉, 교역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든과 동시에 수입제와 경쟁하는 수입 경쟁 제품의 생산이 늘어나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한편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은 생산 요소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는 인구 변화가 없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인구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어떤 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도 동일하고 하나의 산업을 보호해서 그 산업을 육성한다면 다른 산업을 쇠퇴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약간 거시경제학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면은 즉 노동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면은 하나의 산업을 발전한다는 것은 다른 산업의 리소스를 뺏어온다는 의미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감소 현상이 우려스럽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입재화 관련 산업과 수출재화 관련 산업 간에 대체 효과가 발생해서 이 두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뭐 자본가든지 노동자든지 이 종사자들 간에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관세 정책의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례들에 대해 사례는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조금 베리에이션을 가져본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 우리가 배운 이러한 내용 안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정리가 바로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죠.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핵쇼올린 모형에 기반한 정리인데요. 관세를 통해서 보호무역을 실시할 경우 그 나라의
엑시올린 모형에 따르면 희소한 생산 요소와 풍부한 생산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희소한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을 상대적으로 상승시켜서 그 희소한 생산 요소에 유리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창출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펴는 것이 바로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입니다. 때문에 이 정리는 미국 같은 강대국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보호무역을 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논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정리였어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정리고 많은 강한 가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관세 경제적 효과와 그것을 이용한 통상 정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한 정리로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자본 풍부국이죠. 우리는 생산 요소가 두 개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또 노동과 자본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요. 미국은 물론 노동력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노동 풍부이기도 하죠. 하지만 핵시올린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핵시올린 모형을 배우셨다면은,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핵시올린 모형을 이미 많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시올린 모형의 기본 가정은 뭡니까? 상대성이죠. 즉 절대적으로 하나의 생산 요소가 풍부하고 풍부하지 않고는 핵시올린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두 생산 요소 간의 비율이 다른 교역 상대국에 비해서 높냐 낮냐, 즉 두 생산 요소 간의 상대적인 비율에 의해서 그 생산 요소가 풍부한지 풍부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시올린 모형의 기본 가정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 대비 자본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유자 뭐라 그러죠? 스무디라 그러나요? 속에 유자 이게 알갱이가 있어서 그거 씹느라고 발음이 자꾸 셉니다. 날씨가 더워갖고요. 좀 시원한 거를 먹고 있습니다. 99번가는 참 싸고 맛있는 음료를 많이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뭐 중공업 산업 혹은 금융산업 같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들이 많이 발전해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동 대비 자본의 비중이 훨씬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자본 풍부 국이에요. 때문에 미국이 항상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국가는 중국이나 아니면 과거의 한국이나 혹은 1980년대 일본이나 독일 같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자본보다는 노동이 풍부했던 그런 국가들로부터 경상수지 적자를 봐왔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미국은 자본 풍부이기 때문에 핵시올린 모형에 의하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수출할 것이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수입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국가들로부터는 수출보다는 수입을 훨씬 많이 하게 되겠죠. 꼭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봐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역사적인 데이터상으로는 중국이나 한국을 상대로 지난 20년, 30년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봐왔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가들 혹은 정책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노동 집약적인 재화가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내에 있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보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 즉 노동 집약적인 재화의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분포되어 있는 미국의 노동 생산 요소 소득, 노동 생산 요소 소득은 즉 임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임금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리로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에 종사하는 많은 미국인들이
잘 배우지 못한 언스킬드 레이버, 미숙련 노동자들이었어요. 때문에 임금 수준이 낮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불안정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었는데 중국, 일본, 중국, 뭐 한국, 방글라데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아주 싼 가격에 공급하는 국가들로부터 경상 적자를 보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잡 시큐리티라 그럴까요? 잡 스테빌리티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그런 현상이 다다랐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민심 위반 혹은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걸로 이어져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정치인들은 수명이 4년이잖아요. 4년에 한 번씩 다시 부활하거나 완전히 죽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인데 이들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들에게 페이버가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즉 자본가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실리콘밸리나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자본가들은 극소수예요. 그들이 미국의 99%의 자본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들도 선거에서는 똑같이 한 표예요. 그리고 수많은 못 배운 저렴한 소득을 받아야 되는 노동자들, 그들도 각각 한 표씩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당연히 이러한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겠죠. 정책가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가 유명해진 거예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 논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미국을 계속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노동 풍부에서 자본 풍부로 넘어가고 있죠.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사이에 많은 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 풍부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본 풍부의 경우 X는 노동 집약제예요. 때문에 X는 수입제입니다. Y는 자본 집약제이기 때문에 수출제예요. 최초에는 X1만큼, Y1만큼 생산합니다. 기본 가정이에요, 이게. 자본 풍부이기 때문에 수입제인 X제에 관세를 부과하겠죠. 그럼 우리가 살펴봤던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X제의 생산이 증가하고 Y제의 생산이 감소합니다. 대체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X제에 관련된 산업을 보호하는 프로텍션 이펙트도 같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X제는 노동 집약적인 재화라면서요.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본에서 노동으로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더 순간적으로 많아지게 돼서 자본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공급 수요 그래프에 의해서 노동에 대한 가격은 자본의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요소 가격이 변화하게 돼요. 노동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다 보니까 X제와 Y제 모두 노동보다는 자본을 더 많이 쓰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가정이고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운동화라고 해볼까요? 아주 대표적인 제조업 상품이고 노동 집약적인 상품이죠. 방글라데시에서 대부분의 나이키 신발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순식간에 전 세계 많은 공장들이 무인 자동화를 실현해서 노동자들 고용하지 않고 기계만으로 나이키 운동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또 기술력이 요구가 되겠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근데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는 이거를 은근슬쩍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뭉개서 넘어가 버려요. 어쨌든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X제, Y제 모두 조금 더 자본 집약적으로 변해서 그 국가,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의 산업 전체가 자본 집약적으로 조금 더 변화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배웠던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혹은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Law of Diminishing Marginal Return이라는 게 있죠. 생산 요소를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총 산출물은 증가하지만 추가적인 생산 요소 한 단위의 투입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마지널하게
한계적으로 증가하는 산출량은 점점 감소한다는 경제학의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하락하게 되고 노동은 상대적으로 조금 투입되게 되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 임금은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생산 요소의 실질 임금은 노동의 실질 임금이 되겠네요. 노동의 실질 생산 요소 가격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때문에 노동의 임금은 증가하게 되고요. 자본의 생산 요소 가격, 즉 자본의 리턴, 캐피탈 리턴은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소하게 됩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풍부국이고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부과가 될 경우, 노동 집약적인 제품에 수입되는 제품에게 관세가 부과될 경우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노동의 실질 임금을 증가시키고 자본의 실질 소득은 감소시키는 그런 대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수학을 쓰지 않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스마트한 학생이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는 소위 말하는 사양산업,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대표적인 사양산업이자 쇠퇴산업이 되겠죠. 이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인 근거로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우리 질문란에 이치영 학생이 올려주신 지적이 있어요. 비밀글로 올려주셨나 모르겠지만 한번 그 학생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는 굉장히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존의 무역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즉 미국은 영원히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해야 되는 그런 국가이고 중국으로부터 영원히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수입해야 되는 국가라는 굉장히 강한 가정이고요. 둘째로는 산업 간의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노동의 국제적인 이동 혹은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또 다른 강한 가정. 이 수많은 가정들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스토퍼 사무엘슨 정리가 지켜지지 않는 예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좀 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는 지금까지는 모든 예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라는 가정을 했었는데 그 가정을 좀 풀어보는 거죠. 그 가정을 완화시켜야 할 경우, 즉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 미국이나 중국이 대표적인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 원유 시장에 대해서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 뭐 많은 산업에 예를 들어서 뭐 쌀 산업, 쌀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은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라는 것은 이 국가의 생산이나 수요의 조절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국가의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국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가격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국가를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하나의, 모든 분석은 똑같은데요. 우리가 했던 전과 모든 분석은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가 더 발생을 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다른 작은 국가들이, 작은 그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와 교역을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국가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즉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의 눈치를 보죠. 그거에 대해서 막 자존심 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가장 큰 먹거리거든요. 우리는 그들에게 물건을 팔아야지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주요 수출 교역 대상국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그거 굉장히 멍청한 국가인 거죠.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스마트하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잘 대응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출과 수입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어떤 식으로 눈치를 보냐 그러면, 대규모 개발경제 국가가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려고 그래요. 가격 효과가 발생한다는 건 굉장히 즉각적이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 제품을 수출하는 작은 소규모 개발경제 수출 국가들에게도 모두 알려져 있는 아주 쉽게 기대할 수 있는 익스펙티드 리절트입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물건을 싸게 파는 거예요. 아, 너네가 관세를 뭐 2%만큼 부과할 거야, 우리 제품에. 그래서 미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파는 제품의 가격이 2%만큼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애초에 2%만큼 낮게 팔면 되잖아요. 싸게 팔면 되잖아요. 즉, 프라이스 이펙트를 완화시켜 보려는 노력을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을 출렁거리게 만든다면은 국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자체가 출렁거리게 되거든요, 같이.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관세 수입의 일부분을 바로 이 눈치를 보는 작은 국가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작은 삼각형 두 개, 데드앤로스 혹은 경제적 손실을 부르는 그거의 일부분도 작은 국가들, 눈치를 보는 작은 국가들,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싸게 팔아야 되는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에 그런 국가들이 일부분 경제학적으로는 부담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쉬워요, 그쵸? 쭉 읽어보세요. 저 말하다 지쳐서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쵸?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쵸? 그렇군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 무책임합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저도 가끔은 무책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되나요? 그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이드 이펙트 두 개가 여기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조건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대규모 개방 경제 입장에서는 수입제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작은 국가들의 수출 가격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수입분의 수출 그 비율이 관세 부가국 입장에서는 개선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또 다른 거는 가격 변화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바뀌게 되잖아요. 그 부분의 일정 부분만큼을 애초에 가격, 수출 가격을 낮추어서 싸게 물건을 판 교역 대상국, 즉 수출 작은 수출국들이 되겠죠. 그들이 이 재정 수입의 일부분을 부담하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때문에 데드앤로스 경제 순손실은 상대적으로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은 수입국, 오른쪽은 수출국의 그래프예요. 딱 보면 아시겠죠, 이제. 수입국은 왜 왼쪽 그림이 수입국입니까?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균형 가격보다 국제시장에서 결정되는 국제시장 균형 가격에서 낮기 때문에 왼쪽 그림은 수입국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교역이 발생하지 않는 폐쇄경제의 경우 발생하는 균형 가격보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국가인 거죠. 때문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P1을 기준으로 볼까요? P1이 이제 최초의 관세 부과 전의 상태예요.
P1 가격, 국제 가격 수준에서는 수입량이 Q4에서 Q1을 뺀 것만큼, 이 가로분 Q4-Q1만큼 발생을 하고요. 똑같이 수출국에서는 딱 그만큼 수출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오른쪽에 따로 표시는 안 해놨지만은 여러분이 아마 마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맨 왼쪽에 X축의 맨 가생이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의 양 끝이 아마 수출국의 총 수출 양이 될 거예요. 근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관세를 어디까지 부과하냐 그러면은 P2까지 부과한대요. 아니다. 최초에 어디서 시작하죠?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네,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최초의 균형점은 P0입니다. 그쵸? P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P0에서 이제 가격을 올리겠다고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어나운스먼트를 하니까 수출국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워서 P1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때문에 총 변화하는 것은 P1에서 P2까지입니다. 즉 P1에서 P2 이 큰 크기만큼이 총 관세가 되고요. 이 중에서 수입국이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인 비용은 P2에서 P0까지 가격만 이들이 부담하면 돼요. 근데 총 가격 효과는 P2에서 P1까지 발생을 하죠. 때문에 P0에서 P1까지의 가격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은 관세를 부과한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관세 수입은 사각형 C 플러스 2가 되고요. 하지만 발생하는 경제적인 순손실은 B와 D 크기만 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크기 자체는 더 작게 유지가 되는 거죠. 즉 경제적 순손실은 작게 유지하면서 관세 수입은 C와 E로 극대화시킬 수 있고, 여기서 사각형 E의 크기는 수출국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F의 크기와 아마 동일할 겁니다. 무역 규모는 줄어들겠죠. 무역 규모는 줄어들지만 수출국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무역 규모를 감수하지만 가격 효과는 최소화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해서 관세국, 즉 수입국의 조세 재정 부담을 조금 부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역 규모가 감소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고 소비자 후생에서 생산자 후생으로 후생의 이동이 발생하는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지만 국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에는 조세 재정 수입의 일부분을 수출국에 전이시키는, 즉 그쪽의 일반 가격 인하를 강요해서 소위 말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 일부분을 수출국에 부담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이제 조금 하나의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미국이나 중국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역 상대국들과의 통상정책 마찰을 빚을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이제 제3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두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끼리 무역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게 발생하는지, 지금까지는 그런 예를 국제경제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미국과 이제 소위 말하는 교역량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미국과 동등한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가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은 사례는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중국 전에는 소련이라고 있었죠. 소비에트 유니언, 지금 러시아의 전신이고요. 근데 두 국가는 냉전 체제였잖아요. 즉 냉전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 미국 간에는 교역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이 1992년 3년에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세상으로 나오기 전까지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이 된 이후에는 13억, 16억이라는 막강한 인구를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G2, 세계의 2대 강대국 중에 하나로 떠올랐고, 중국과 미국은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서로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때문에 이제 두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 국제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국제 교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두 국가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과연 어떤 통상정책 전략이 가능하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두 국가 서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이제 밀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로 막 문자도 씹고 괜히 뭐 틱틱 거려도 보고 전화할 때 괜히 한마디 짜증도 내고 지금 그런 중이잖아요. 결국은 다시 사귀게 될 사람들인데 어떤 식으로 다시 화해하게 될지 굉장히 이제 재미있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러한 아주 간단한 분석 툴을 통해서도 가볍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논문들을 한 3편 정도 여기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다 되게 좋은 학술지에 소개된 논문들이고 후생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간단한 우리가 배운 이러한 분석 툴을 통해서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왔죠. 2009년, 2016년, 2014년 최근까지도 이런 분석 툴이 쓰인다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무역 흐름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 흐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만들어내고 새로운 국제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분석할 거리들은 넘쳐납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학생분들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해 못하는 페이퍼들은 아닙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FTA 관련된 논문들도 따로 이렇게 제가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는 국제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지고요. 차이나 이코노믹 리뷰도 아시아 경제권에 대한 분석을 할 때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입니다. 둘 다 SACI급 논문들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관세정책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